김문수 후보 굉장히 외로운 대선 싸움 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저희 보수 지지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계시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외로운 거를 국민분들께서 이제 채워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리스크 그럼 저희가 이제 탈탈탈 한번 털어보죠. 자,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 그리고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사법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이게 사법부를 향한 선전포고인지 어떻게 보면 사법부 정의가 이제 살아있지 않다고 이제 민주당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공격적인 발언을 뭐 너무 서슴없이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일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킨 게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라는 얘기인데, 지금 입법, 즉 이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의 수장이 이제 법원을 통제하겠다는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이런 과정과 전철을 밟았던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정치적 후진국들입니다. 페루, 필리핀,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키스탄까지 이런 나라들 보면 OECD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절대적으로 삼권 분립을 이거를 어떤 그 강령처럼 받아들여서 이걸 그렇죠. 흔들지 않죠. 보존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제일 뭐 다른 법 많이 얘기 말도 안 되지만 무죄를 내릴 재판만 허용하고 무죄를 내리지 않는 재판은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예고되는 재판은 해도 되고 유죄가 예고되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 아니 이런 해괴한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해괴망측함을 넘어서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히틀러 시대 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일 하나로 들어가는 일종의 연성 독재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이건 연성 독재를 넘어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독재고 종신 이거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총통식의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서두르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강성에서 한다고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일종의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슈로 제기하고 캠페인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동의했으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고 바로 착수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려면 취임 다음 날서부터 이걸 몰아붙여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가 반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저 정당이 정말 정당인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의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게이트키퍼는 정당입니다. 네. 정당이 무너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중도에게 먹힐 포인트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두려움과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빨리 이 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이런 게 TV 토론에서 국민적 공감과 분노를 일으키려면은 윤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치열하게 묶고 빠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도 동의합니다. 이준석 후보도 계속 여기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우리가 넓게 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정청래 리스크란 말이 있어요. 이럴 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의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이게 2막으로 넘어가면요 승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25일 날 단일화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시한을 우리가 이제 25일 정도를 보는데 18일 토론에서 이걸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줘서 여론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몰아쳐가지고 얼버무리는 대답이 아니라, 하겠냐 이 법안 그러면 만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냐, 아주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확언을 받아내서 그 다음날 이게 신문의 활자가 되고 미디어에 계속 이게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문제가 일막이를 못 건너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흔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흔들까요? 예, 저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이번 대선에서 기댈 수 있는 이 분야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게 이제 그 동정 여론과 그리고 이런 견제심입니다. 동정에 있어서는 지금 민당이 최근에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압도적 승리 이런 어떤 문구를 쓰다가 뭐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뭐 승리 다 한 것처럼 뭐 기고만장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까봐 이제 표현을 반드시 승리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또 김민석 같은 경우는 또 뭐 항상 뭐 51대 49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몸을 낮추는 척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독재적 행보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이제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가느냐 하면은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막 이제 사법부에 있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법을 개정을 해서 공직선거법이라 등등 개정을 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까지 스탠바이를 딱 시켜놓고 이제 본인이 집권을 하면 이 그 본회의 통과시켜서 그냥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원인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은 호남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가 마포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선거운동을 하서 왜 그러느냐? 본인이 지금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 그러니까 한 자리 뭐 꿰차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간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하게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절대 왕정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과 그리고 사법입니다. 특히 개인의 어떤 인치가 아닌 법치로 되는 순간 이제 근대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과거 어떤 왕정 국가 시대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과거 히틀러 시대로 돌아가는 거와 또 마찬가지인 거죠. 네. 특정 어떤 진영이 계속해서 국가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그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뭐 100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법관이 자기 기준을 판검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좌파 활동가들이 대법관을 함으로써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드는 조언입니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이제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게 한낱 뭐 기후가 아니라 벌써 저는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에 들어간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금 1심 선고가 나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실형이 떨어진 친구, 어떤 친구들은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똑같은 케이스, 즉 대진년 회원들이 그저께 대법원에 난입을 했는데 영장 기각이 됐어요. 저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어떤 결정이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이재명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유예 판결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김문수 후보는 다른 건 사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른 선거운동 필요 없어요. 이 문제 하나만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루는 대법원 앞에서, 하루는 국회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아주 심플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선거는 이재명을 뽑느냐 김문수를 뽑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가느냐 이런 어떤 문제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구도를 몰아가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첨언하면은 이 법안 모두들이 위헌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뭐가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영국의 로크 대법관이 했던 유명한 근대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이 법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제 그 위헌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헌법재판관 2명 또 지명하잖아요. 네. 그럼 헌재가 진보가 오히려 더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헌 재판을 우리가 넣는다 한들 헌재에서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헌재를 이렇게 장악해서 대법원이 한 판결도 헌재에 다시 한번 심의받도록 하겠다. 그 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체계인 3심제를 4심제로 만들겠다는데 네. 여야 합의든 이런 건 굉장히 공직선거법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공청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관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것도 정당한 합의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받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은요. 이게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일 여기서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지금 뺀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재명 후보가 이걸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게 빠지지 않았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직에 박탈하지만 민주당은 4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네의 돈 토해내기 싫고, 그 다음에 그 재정 상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했다?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제도로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헌재 가자. 근데 헌재에서 위헌 아닙니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말 좋은 이슈.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허점이 있는 이슈.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유인태 지금 전 그 의원 같은 분조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이건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먼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놔야지 빌드업을 시켜놔야지 말 그대로 딱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토론에서 꼬치꼬치 물어서 이렇게 간 법안 거부권 행사하냐 안 하냐 정말 꼬치꼬치 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에서 토론 전략도 그렇게 짜야 되는데 근데 보십시오.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윤 전 대통령 그 얘기 계엄 세력 심판으로 몰고 나오면 김 후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 윤 전 대통령 문제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도 공격할까요? 하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포획되어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이준석도 여기에 참전해요. 사법부 흔들기는 이준석도 참전하고 심지어 이거는 권영국 후보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보 진영이지만 이 법안은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진보의 정신을 진보 정당의 정신을 자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을 좀 유리한 구도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기울어진 데서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18일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김문수 후보가 또 말하자면은 토론의 달인은 아니지만 진솔하고 담백하고 그다음에 솔직한 그런 표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꼬치꼬치 물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토론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픈 데를 잘 찔러요. 그렇게 하면 될 만한데 이게 그렇게 그럼 이준석까지 이제 참전시켜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수세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은 좋은 감정이 아니죠. 네.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당선시켰음에도 그 직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당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 때리는데 본인이 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진보 진영을 좀 본다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제 정의당의 후신이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이 정의당 관계, 특히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의 후신인 민주노동당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기보다도 포기를 할 정도로까지 이제 민주당도 없지만 민노동당 후보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정치의 승인 자유민주주의와 상권 분립, 특히 법치주의를 건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독재 정부를 막는 데서는 우리가 정말 국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빅텐트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 전 대통령 그 탈당 관련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있을 18일 TV 토론회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주냐. 그러니까 솔직하고 담백한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흐름을 좀 바꿔오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민주당의 행태, 자, 위헌 소지가 분명하고 다분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헌법 바꿔라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그런 법을 바꾸는 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면소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면소법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판사 그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서 사실은 룸살롱이란 단어도 굉장히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판사들의 개별적인 이제 사생활까지도 걸고 넘어지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정말로 어디 무서워가지고 이제 술집도 이제 다 없어질 판입니다, 의원님. 그렇죠. 길거리에 뭐 룸살롱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원래 룸살롱은 이제 좌파들 민주당이 좋아했죠. 우리가 유명했던 그 광주에서 NHK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좌파들이 더 좋아했나요? 예, 네.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추문, 성폭행, 박은순, 오거돈, 뭐 안희정 지사까지 얼마나 정말 화려한 어떤 그런 경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기현 판사를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나 또 중앙지법에서도 이게 추상적이라서 이제 뭐 현재까지 밝힐 입장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그렇죠.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탄핵을 한다,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인데, 지금 또 민주당이 어떤 법을 이제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법 개정안으로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 왜곡죄. 즉 판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에 최대 10년 동안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법 왜곡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즉 지금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법관들의 재판의 어떤 독립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어떤 그런 법률인데, 만약에 이런 법들이 되면은 정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경우에 사법부 법관들을 진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 사법부 법관들이 진짜 이 압박에서 저는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글자 그대로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때 뭐 독재 타도를 70년대 80년대를 외치고 돌을 던졌을 때 네. 과연 이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 지금 민주당에는 뭐 몇 명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오히려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한 어떤 독재 정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